자, 오늘 가장 중요한 뉴스는 빅뉴스는 역시 최순실의 1심 판결인데요. 결과로만 먼저 말씀드리면은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 그리고 안종범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걸 이제 실질 구형이라고 한다는데 네. 반성의 여지가 없어서 검찰이 구형한 만큼 내려주는 징역 6년이고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한테는 2년 6개월의 법정 구속을 선고가 나왔는데 원래 최순실 씨는 징역 25년이 구형이었고요. 근데 지금 5년 정도 깎인 그 부분에 뭐 여러 가지 할 얘기가 정말로 많긴 한데 신동빈 사례에서 보듯이 이재용 판결과 신동빈 판결에 대한 불공정성 뭐 이런 게 또 계속 논란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어쨌건 최순실 씨는 우리 입장에서 좀 못마땅하죠. 25년을 깎아댔다는 게 그런데 네. 대체적으로 법조계의 반응은 굉장한 중형이 떨어진 거다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살인사건 같은 경우도요. 이렇게 하다 보면 8년 선고받고 그래서 우리가 좀 당황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많이 받은 거 그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걱정하는 건 항소심 가서 또 깎이지 않을까. 이 부분이 조금 염려가 됩니다. 왜 예전에는 그런 경우가 많았잖아요. 2심에서 깎을 거 다 예상해서 선고해주고 뭐 이런 것도 있었던 걸로 보이지 네,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이번 재판부가 김세현 재판부가 이렇게 유죄가 인정되면 형을 확실히 때리는 그런 재판부로 알려져 있다고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다가 일단 이분은 저는 오늘 제일 속이 시원했던 건 K스포츠재단, 미르재단 이런 거 박근혜가 몰랐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청와대 주도로 이루어졌다. 그렇죠. 네. 게다가 안종범 수첩을 증거 능력이 있다고 봤다. 요게 이제 이정유 재판하고 또 밀접한 연관이 생겨요. 네. 박근혜와 최순실이 13기 혐의가 갇히는 공범관계란 말이에요. 네. 삼성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삼성이 어떻게 해왔는지가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고 계속 되었던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그걸 어떻게 재판부가 항소심 재판부는 몰랐을까요? 조준웅 특검의 아들은 삼성 특검하고 뒤에 삼성의 과장으로 갔다. 생각해보면은 특검이 이건 뭐 판사든 간에 이제는 순수하게 바라볼 성역이 없어요. 그러니까 순수해지게 하는 건 제도와 국민들의 감시밖에 없어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박근혜 형량이 최소한 최순실보다는 국선 변호인들 통해서라도 1심이 끝난다고 해요. 대략. 네. 그러면은 최순실보다는 높아야죠. 네. 네. 이 상태가 주범이니까 네. 이쪽에 주범, 종범 또는 공범이라도. 예, 그러면은 지금 우리들 입장에서는 이제 1심에서 20년 정도 남았는데 2심 가고 뭐 대법원 가고 뭐 그러면서 그게 대폭적으로 깎일 가능성 사실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최순실은 이화여대 입학 학사 비리 사건으로 이미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잖아요. 아, 그렇군요. 더 올라가네. 예, 별도 재판이잖아요, 예. 이거는. 그러니까 23년인 셈이죠. 23년. 그러면 우리 의원님은 박근혜 씨는 어느 정도 보십니까? 저는 징역 25년 받을 거라고 봅니다. 그 이상은 안 부른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맥시멈, 최대치. 예, 저는 최대치가 25년 정도일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제가 전문가들하고 얘기할 때 몇 년을 받을까? 그런데 저는 20년이라고 했고 전문가들은 12년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비전문가가 때론 맞아요. 그 상식적이지 않은 나라다 보니까 전문가들이 하는 말이 다 틀려. 비상식이라는 표현보다는 비전문가들이 대충 찍는 게 맞는 경우가 훨씬 많긴 해요. 그건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특히 SK에 관해서도 제3자 뇌물죄가 인정이 됐고 그다음에 부정청탁도 인정이 됐고 이렇게 되면 그 박근혜 대통령은 25년 더 받겠는데요. 주범이니까. 25년 박근혜 현재 나이가 60대 중반. 그리고 25년이면 이게 90세인데 이게 참 일단 뭐 법의 잣대는 그러니까요. 뭐 냉정해야 하고요. 그 이후에 뭐 모르겠습니다. 무기징역을 받을 수도 있겠어요. 그 죄량 불변의 법칙 이런 느낌으로 그만큼 누리셨잖아요. 저는 이걸 사주로 봅니다. 평생 누렸잖아요. 네. 누리고 나서 어떤 죄의식도 없이 그냥 저질러 놓고 나서 그 대가도 받아야 되는 게 맞고 그것을 뭐 일부 박사모 분들처럼 불쌍하게 생각한다거나 훨씬 불쌍한 건 본인들 아니실까. 그게 이제 안타까운 지점이죠. 이렇게 보면 그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블루칼라의 가난한 분들이 공화당을 지지할 때 안타깝잖아요. 그런데 태극기 드시는 분들 중에 그 탄기국 분들 있잖아요. 그 중에 보면 정말 이렇게 뵙기에도 민망할 정도인 나이 드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이 막 박근혜 불쌍하다고 우시는 거 보면 참 눈물도 주소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등에 의한 법률위반, 뇌물 등등해서 18가지 혐의로 기소된 최순실에 대해서 징역 20년 그리고 벌금 180억, 추징금 72억. 사실 이게
제가 최순실 입장이라면 그래서 이걸 돈으로 때울 수 있다면 최순실은 아마 몇 조 원도 내놓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요, 그렇게 돈으로 때울 필요도 없어요. 왠지 아세요? 만약에 이제 그 추징금이나 벌금을 안 내잖아요. 그러면 황제 노역을 하면 돼요. 그렇지. 하루에 막 2억 원씩 까고. 2억이 아니고 1억이래요. 최대가 1억 얼마래요. 그 말도 안 되는 건데. 아니, 그래갖고 네. 3년 정도까지 할 수 있다는군요. 그러면 하루에 1억이면 어떻게 되나요? 365억을 1년에 까면. 아우, 정말. 그러면 365억 안 내고 그냥 1년형 살겠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갇혀 있는다는 것에 대한 공포랄까 고통이 돈이 있으면 뭐하냐고요. 근데 뭐 20년 사나 23년 더 사나 뭐. 네. 이재용은 삼성의 그 법률 자문 간부들만 해도 뭐 20-30명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다 동원해가지고 네. 재판을 하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단 며칠이라도 빠져나오는 그게 다 갇혀있다는 거의 고통이거든요. 네. 사실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 나는 그런 사람밖에 모르네. 정말 가진 게 하나도 없어서 뭐 친한 사이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아는 사람의 그냥 존재를 올 겨울에 감옥에 갔어요. 일부러 잡혀가지고. 먹고 살 길이 없어서요? 그래요. 그런 사람도 있는데 밖에 산더미 같은 재산이 있는 사람은 생각해 보십시오. 앞으로 이제 1심 선고이긴 하지만 20년쯤 갇혀 있다고 생각해 보면 그 돈이 무슨 의미가 있어. 의미가 없긴 한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감옥에 갇혀 있으면 엄청 답답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추록하고 나면 처음에 엄청 막 자유로워요. 그랬다가 한 달 정도 지나면 세상도 또 다른 감옥이구나 이런 생각이 그렇지, 들어요. 그렇지. 근데 그런 분들은 돈이 있기 때문에 부잣집 마나님인데 남편이 자기를 이렇게 안 쳐다봐. 돈은 막 많아. 그러니까 쇼핑 같은 거 막 하면서 이렇게 사는 방식이 나름대로 있는데 감옥에서는 그게 한정적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좋아했던 그 슬기로운 감방 생활만 보면 자기들끼리 속곱장난하는 거지 그게 사람 사는 거이겠어요. 알고 보면. 그렇죠. 네. 저는요 최순실이 이렇게 생각해야 돼. 어쨌든 자기 친구 박근혜를 탄핵시킨 원동력이 최순실한테 나온 거 아니에요. 그게 결국 박근혜가 최순실이고 최순실이 박근혜 이렇게. 그러니까 그냥 자기 친구를 탄핵에 이르게 한 그 죄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죄값을 받아야 된다. 네. 보수가 보기엔 그런 거고. 이게 우리 쪽에서 보기에는 이게 이제 실정법을 위반하고 나라를 국정농단으로 혼란에 빠뜨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건 저렇게 보건 오래 있어야 되죠. 실현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의원님이. 어떻게 해요? 친구일까요? 아, 넘어가겠습니다. 자, 의원님이 미국도 갔다 오신 사이에 네. 한국에서는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데 아십니까? 다 알고 있었죠. 미국에서 디지털 시대에. 그럼요. 그리고 제가 묵은 호텔이 와이파이가 뭐 팡팡 터져가지고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미국 가시지 않고 지금 미국 갔다고 그러시나 할 정도로 트위터를 많이 올리시죠. 아, 열받아서 올렸죠. 열받아서 참을 그렇죠. 수가 없어서. 뭐 가짜 뉴스도 나오고 뭐 김일성 가면 논란도 나오고 그 막, 이렇게 예. 됐어요. 고백하자면 김일성 가면 논란이 터졌어. 그런데 그 트윗을 우리 당이 어떻게 올렸나 쭉 봤어요. 그런데 최재성 의원이 트윗을 잘 올렸더라고요. 최고 존엄한테 이렇게 하면 거기선 잡혀간다고. 그래갖고 정리를 해서 올렸는데 다른 트윗이 안 보이길래 그냥 전 대중적 감수성으로 올렸죠. 하태경 의원은 어떻게 그렇게 김일성 젊었을 때를 잘 알아보냐고. 저 그게 그렇게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김일성을 이제 따라다니는 김일성 이제 사생팬. 그게 옛날에 그런 뭔가 김일성의 팬이 아니었다면 김일성 젊은 시절의 얼굴이 뭐 그렇게 기억이 나고 그래요. 그러니까요. 예. 에휴. 저는 나이 들어서 뚱뚱한 모습은 기억나거든요. 왜냐면 국내 신문에 많이 실렸는데 났으니까. 나머지 젊었을 때 사진은 흐릿한 사진밖에 못 봐서 우리 어렸을 때 기억나십니까? 김일성 혹 그 혹이 혹 있다고 없어서. 그렇게 알려져 있었죠. 그런데 아. 혹이 진짜 있었죠. 요술 주머니다 뭐 그래갖고 뭐. 그런데 그 혹은 젊었을 때는 없었을까? 어쨌든 혹도 없고, 아이 뭐 북한의 꽃미남은 저렇게 좀 우리 70년대 시기구나 이렇게 생각했고요. 그게 김일성이 젊었을 때 그랬다 한들 철수와 영희 뭐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그 그러니까요. 얼굴? 근데 지금 이제 뉴스의 전개 속도가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짚을 수는 없고요. 네. 김여정, 김영남 고위 대표단들과 여러 일정 등에서 만나면서 교감도 만들고 확실히 처음 만났을 때보다 굉장히 다정해진 느낌 같은 걸 갖고 돌아갔고요. 네. 북한에 내리자마자 사열을 받았더만요. 잘했다 이런 그 뜻이겠죠. 한밤중에 사열하니까 그거 역시 저는 조금 이상하게 보이던데. 치하는 의미가 아닐까요? 그 치아를 하는데 그렇다고 한밤중에 사열까지 그러면 이게 이제 그냥 이 보도가 네. 북한 조선중앙TV도 나오는 내용이니까 네.
결국엔 대외용인 거고 네. 북한에서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의 만남이 흡족회에 따른 다른 표시인 거잖아요. 그렇죠. 선전선동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방송하는 오늘 나온 속보 중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워딩이 있습니다. 미국도 북한과의 대화 의사를 밝혔다, 공식적으로. 그 대화 의사 밝힌 거 여러 번이에요.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을 초청한 이후에 펜스의 강경 일본으로 나가다가 결국은 우리도 대화할 거야 이렇게 됐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 사이에 자기 입장을 거의 안 밝힌 상태로 이제 지켜보는 그런 느낌이었고 네. 아마 모르긴 해도 미국 대통령 트럼프와 우리 청와대 쪽의 어떤 교감이 그 사이에 몇 번 있었을 거라고 보고 네. 그러니까 이게 혼란이 오면 네. 안 되니까 서로 간의 관계에 있어서 입장을 딱 동일화시킨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 처음부터 그러셨죠. 네. 국내에서 개혁 진보 쪽에서 비난을 받을 만큼 트럼프와의 관계, 대미 관계에 집권 초에 치중하셨죠. 그래갖고 답답해하는 분도 많았죠. 근데 그게 그렇게 한미 관계가 균열이 일어나지 않게 하고 한미 동맹을 굳건히 했기 때문에 이번에 북한이 평창 올림픽에 참여를 해도 파장이 지금 이 정도로 막아지는 겁니다. 만약에 이 과정에서 북한이 평창 올림픽에 참가하는 거를 트럼프가 트윗으로 뭐 이렇게 안 좋은 말 날리고 그랬으면 더 난리가 났을 텐데 트럼프도 적극적으로 지지했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되게 지혜롭게 잘 처리하신 건데 이번 전 과정을 보면서 진짜 보수 세력이 힘들겠구나 국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실 피가 마르죠. 네. 안타까워 죽지. 네. 그 핵심이 뭐냐면요. 펜스가 리셉션에 김영남하고 같은 테이블이라고 악수도 안 하고 가버렸다. 5분 만에 가버렸다. 그러니까 그건 굉장히 그 경직된 자세잖아요. 그거에만 주목해서 그거를 고정불변한 것으로 보고 큰일 난 것처럼 막 떠들고 매도하는 거 있잖아요. 그 태도는 정말 현실을 모르고 인간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예요. 펜스 생각은 고정불변이 아니에요. 바뀌거든요. 본인이 또 위치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조건에 따라서 바뀌어가는 거예요. 다만 이번 평창 올림픽 기간 중에 만약에 펜스가 김용남과 대화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순간 그게 어떤 일이 되겠어요? 완전히 그 한반도의 남북한 주도로 북핵 문제를 푸는 분위기를 미국이 용인하는 게 되잖아요. 미국이 그렇게 해주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특히 남북관계나 변수가 많은 고차 방정식은 어떤 안 좋은 것이 나타났다고 해서 그것을 고정불변으로 바라보고 막 호들갑을 떤다든지 그렇죠. 조금 좋은 현상이 나타났다고 해서 또 그 좋은 것이 지속될 것처럼 또 호들갑을 떤다든지 이런 거 정말 아닌 것 같고요. 늘 이게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고 조건들이 바뀌면서 막 변화무쌍하게 바뀌어 간다. 이거를 역동적으로 보고 가장 중요한 건 큰 흐름. 예, 큰 흐름 속에서 그런 시시각각으로 일어나는 여러 사건, 사고들 바라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자유한국당이나 야당들이 이번에 김일성 가면 논평하는 거를 보고요. 저 정말 한편으로 절망했습니다. 우리는 보수 진보의 양날의 날개를 날고 싶은데 한쪽 날개가 정말 치명상을 입고 있구나 이런 생각 때문에. 부끄러울 정도예요. 우리가 부끄러울 정도. 아, 저렇게 수준이 저것밖에 안 되나. 우리 같은 지하실 골방에서 하는 팟캐스트도 그런 식의 분석은 안 해요. 어머. 나라를 위해서. 푸나님. 그게 비록 이 공간이 작다고 하여 그렇게 표현하시면 아니되옵니다. 그 말 들으려고 했어요. 이 땅의 1만 2천 새날 애청자들을 위하여 그리 하시면 아니돼요. 1만 2천이 뭐예요? 그거 몰라요? 우리가 옛날에 집회할 때 맨날 1만 2천 청년하고 라든가 1만 2천 철의 노동자 그래서 그 1만 2천이란 우리 땐 100만 학도였는데 그러니까 수많은이란 뜻이에요. 수많은. 예. 그러면 여기서 이 문제 갖고 짧게 넘어가게 해요. 우리가 또 따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네. 그냥 질문 하나요. 제 생각인데 방송으로 이미 나간 이야기예요. 김여정이 특사로 친서를 들고 올 때는 이미 저는 최소한 북한 쪽에 이런 표현, 다른 거 필요 없고 이런 표현. 우리는 무엇이든지 양보할 수 있다. 양보할 자세가 돼 있다. 이런 워딩만 돼도 그 무엇이든지라는 워딩에 획백이 할 수 있어. 우리 조건 미국과의 평화협정만 만들어질 수 있다면 그런 뜻을 저는 전달했다고 보거든요. 그 무엇이든지 부분만 빼면 동의가 돼요. 왜냐하면 북미 그 민주 포럼에서도 토론 과정에서 어떤 분이 북한이 김여정을 보냈고 김여정을 통하여 남북 정상회담을 제안한 것은
북핵을 포기할 의사가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저는 그 부분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보는 게 우선 첫째, 북한이 북핵을 개발해온 역사가 얼마입니까? 거의 그게 6.25 전쟁 끝나고 경제 최소한으로 복구해놓고 70년대 초반 혹은 어떤 사람들은 60년대 중반부터 핵 개발해왔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그 핵 개발의 이유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또 판단이 달라요. 핵 개발을 침공용으로 보느냐 아니면 핵 개발을 자위용으로 보느냐 그에 따라 다르거든요. 근데 어떤 쪽이건 간에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그래서 핵이 있으면 힘을 갖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를 보호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건 답을 내지 않고 어쨌든 핵 개발을 그렇게 오랫동안 해오면서 체제를 지켜온 거잖아요. 짧으면 50년, 길면 6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쉽게 포기될 일은 아니고요. 그리고 핵 전쟁 억지력은 전 세계 공통 인정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북한처럼 조그만 나라가 그것도 중국과 러시아와 일본과 미국 틈바구니에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푸나님 말 중에 무엇이든지만 빼면 저는 뭐 동의가 되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번 제안은 한반도 중심으로 한반도가 손을 잡고 북핵 문제를 해결해 보자 이 취지가 더 커요. 근데 그 문재인 대통령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은 항상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평창 올림픽 기간 내내 문재인 대통령은 북핵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지금 돼버렸는데 명시적으로 그냥 명시적이든 아까 그 최순실 재판에서 그런 표현이 나와요. 명시적이냐 암묵적이냐 뇌물에 대해서. 그것처럼 명시적으로 북핵을 말하진 않았으나 한반도의 평화를 만들 수 있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뉘앙스만 주면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열심히 미국을 설득할 수 있는데 핵이 고정불변하다는 걸 놓고는 어떤 대화도 할 수가 없는 상태라고 하면 명시적이진 않았으나 암묵적으로 북핵 폐기도 미국이 체제 보장해주고 평화협정 맺어주면 가능하다. 이 관점으로 갈 거라고 보는 그 순서가 있다는 것이고요. 근데 목적론적인 거는 아니다. 이거 되게 주의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만약에 그런 목적론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 보수 쪽은 그걸 집중적으로 공격을 해올 것 같아요. 비핵화가 어쨌든 지금까지 우리와 남북이 합의한 거잖아요. 비핵화가. 그러니까 비핵화를 목표로 간다는 건 대전제인데 그 지금 현재 김여정이 특사로 왔고 남북 정상회담을 제안한 것이 곧바로 비핵화를 하겠다는 의지다라고 이꼬를 하긴 힘들 것 같아요. 오히려 저는 그 우회적인 접근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단계적으로 가야겠죠. 인권 문제 해결부터. 핵만 놓고 일단 본다면 동결, 감축, 나중에 폐기 이런 단계적 수순이 있을 테니까 이건 절대 안 돼라고 이게 성역화 시켜놓으면 어떤 대화도 못하는 상황이라서 아마 묵시적으로는 그런 식의 표현을 하지 않았을까 제 생각인데요. 전달을 우선은요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북한은 우린 핵이 있다. ICBM도 본토까지 갈 수도 있고 적어도 괌 기지까지는 ICBM 도달할 수 있다. 그거 핵 이제 병진 노선 우리 이제 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체제 보장하고 그래서 늘 하는 얘기 이제 평화 체제로 전환하고 휴전 체제를 그렇게 된 이후에 핵동결을 논의하겠다. 이게 북한의 입장이죠. 자, 알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이제 역사에 물음표로 남겨놓는 걸로. 그렇다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방북 시기에 대해서 지금 어떤 시기적 관점에서 올해 안에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올해 안에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우선 당장에 남북 정상회담을 한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요. 그 한미합동 군사훈련에 대해서 태도를 정해야 돼요. 그럼 한미합동 군사훈련을 하면서 남북 정상이 만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눈앞에 닥친 과제들에 대해서 미국과 계속 이제 협조를 해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되게 지혜로우신 게 여건을 만들어 가자. 여건이? 예, 그게 여건이 되면 하자가 아니에요. 여건을 만들어 가자. 그러니까 만들어 가자 같이 이런 얘기거든요. 이 말은 너네 내놔 이런 얘기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지혜롭다고 보이고 저는 언론이 진짜 좀 전문성이 떨어진 것 같아요. 옛날엔 그러니까 기레기라는 의미는 알면서 왜곡한다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의도적으로? 아니 전문성이 떨어져서 몰라서? 예측을 못하고 이런 게 더 근본적인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전문성도 없는데 속도 악의적이기까지. 그러면 그거는 뭐 기레기 대마왕 그런 거고요. 그래서 지금
시기를 언제냐고 저울질하는 요 태도는 자유한국당하고 일맥상통해요. 이 흐름이라고 하면 그냥 우리들 속마음은 최대한 빨리 갔으면 좋겠다잖아요. 지방선거 전에요. 김정은과 트럼프의 말풍선 싸움 같은 걸로 좀 분위기가 험악해지고 사실 우리 같은 사람들이야 영향을 별로 안 받지만 일반적인 국민들 사이에는 그러다 전쟁 나면 어떡하냐? 미국이 북한 폭격하면 어떡하냐? 이런 식의 고민을 가질 수 있는데 풀어가는 과정에서 뭔가 계속 좋은 메시지만이 나오면 여론이 좋아지고 그래서 남북 정상회담 해라 이런 어떤 과정들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일단 올림픽 초반에 북한 대표단이 와가지고 보여준 모습들은 굉장히 화해 제스처였잖아요. 열병식 포함해가지고.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게 계속 딜레이가 되다 보면 또 보수의 목소리가 나오고 미국 강력파의 목소리가 나오면 또 우그러질 수가 있어서 분위기 잘 만들었을 때 지금 미국 국무부 장관 틸러슨도 그렇고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부통령도 그렇고 대부분 전체적으로 그래 이 분위기는 그거 아니에요. 우리도 북한과 대화할 여지가 있다. 잘 풀어보자 이거잖아요. 물론 전제가 있긴 하지만. 있다까지죠. 여지가 있다. 그래서 박원순 시장의 제안. 남북 축구 교류를 하자. 그렇죠. 민간 교류가 해야죠. 네. 그다음에 최문순 지사의 제안. 그러니까 패럴림픽이 끝나면 갑자기 딱 교류가 중단되는 게 아니라 이후에 교류 프로그램을 계속 잡자.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교류 프로그램이 지속되다 보면 또 남북 정상회담도 더 가까이 빨리 올 수도 있는 상황 같아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의 지금 최대 목표는요. 극단적인 방법으로 핵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일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몇 개월 후가 됐건 몇 년 후가 됐건 희망이 있다는 거. 그래서 앞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 이게 단순하게 핵폐기 그다음에 뭐 뭘 어쩔 건데가 아니고요. 대한민국의 밥줄도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북한과의 어떤 한국에 있어서 새롭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 미국도 아마 북한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있다면 강경 일본대로 핵 포기에만을 주장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틸러슨 같은 경우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어떤 조건을 달고 대화할 생각이 있는 게 아니라 무조건 대화할 수도 있다. 계속 메시지가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희망찬 메시지들이 아닌가 싶어요. 네. 문재인 대통령의 인고의 세월이 지금 조금씩 빛을 보고 있는데. 네. 아,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기분 묘하더라고요. 나는 그분의 그 표정을 봤어요. 김영남 상임위원장의 눈물. 공연을 이렇게 보면서 눈물을 이렇게 연신 훔치는데 그런 감정으로 좀 어떤 적대감만 갖지 말고 그래서 적대감 가져서 북한이라는 존재를 계속 무시하고 남북 간에 항상 총풀이를 겨누고 한반도에는 항상 전쟁이 일어날 위험이 있는 그런 나라로 만들었어야 되겠습니까? 미래를 위해서라도. 네.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시간이 오늘은 이제 말씀드리면 오늘은 그 최민희 의원님이 여러 가지 스케줄 문제로 오늘은 방송을 2부로 못 내요. 일부러 끝낼 수밖에 없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지금 야당 얘기 잠깐만 하면은 워낙에 지금 올림픽이라든지 남북 회담이라든지 이런 거에 포커스가 맞춰져가지고 크게 보도되고 있지는 않은데 홍준표의 독선 비호감 정치에 대한 자유한국당 내의 비판이 지금 장난 아닌 모양이더라고요. 중진 의원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뭐 심재철, 이주영, 정가변, 나경원, 유기준, 정우택, 홍문종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을 중진으로 대접 안 해주고 뭐 중진 연석회 이런 거에 전혀 안 불러주고 당 운영에 전혀 우리들 목소리를 안 듣는다 하니까 이제 서로 주고받는 일종의 트럼프와 김정은의 말풍선 같은 거를 계속 주고받더라고요. 저는 그 심리를 알죠. 어느 쪽 편이십니까? 근데 그 심리는 뭐냐면요. 홍준표 체제로 지방선거에서 조금이라도 이길 가능성이 있거나 지지율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면 이런 행동은 못해요. 그러니까 홍준표 체제가 지지율도 안 오르고 그다음에 연일되는 막말 게다가 결정적으로 유여해와의 그 기이한 전쟁 예, 그런 거 그다음에 바른미래당의 창립 그리고 이 정치인들은요 이상하게 그 여론조사에 되게 약해요. 맞아요. 예, 그래서 국민의당이 발표한 바른미래당이 제2당이 된다는 그 여론조사 등등이 다 영향을 미쳐서 뭐 한식에 죽으나 청명에 죽으나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 심리일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그 민주당이 저희가 오랫동안 사실 분열하고 갈등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때 이해할 수 없게 이런 일들 많았어요. 그룹이 모여서 문대입 쫓아내려고 막 했던. 그 조건이 뭐냐면 문대입 체제 하에서 그 뭔가 선거를 앞두고 있었는데 여론조사들이 다 그때 기억나시죠? 새누리당이 180석 얻는다. 심지어 200석도 있었어요. 네, 그런 분위기 속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비슷한 상황일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새로운 걸 잘 만들어 보자가 아니고
생존에 대한 위기의식도 있을 거고 지방선거 전멸하게 되면요. 이 사람들이 사실상 그 지역구에서의 공천하는 주체잖아요. 네. 하다못해 기초의원까지 뭐 상당히 의미 있게 그냥 전멸하는 이런 분위기로 가거나 그러면 그 중진 7명의 지역을 한번 볼까요? 지역. 심재철 안양, 예. 이주영은 경남인가? 네. 예. 이준 경남, 네. 정가변 경남. 그다음에 네. 나경원 서울, 유기준 경남, 네. 정우택 충청, 충청. 홍문정 의정부 뭐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있는 지역 보세요. 경기도 흔들리죠. 경남 흔들리죠. 뭐 서울은 말할 것도 그러네요. 없고. 예, 그런 분들이잖아요. 천추한이겠어요. 홍준표를 당대표로 뽑아놓으면 지지율을 유지할지는 몰라, 센 말로. 근데 14%. 확장성이 없어. 그런데 그때 제가 한 자유한국당 의원한테 왜 그랬냐고 물어봤더니 나머지 후보가 홍준표보다 더 확장성이 없어서 그랬다고. 그러네, 김진태. 자, 그런데요. 재밌는 뉴스 하나를 좀 얹자면 이재호 씨가 자유한국당에 입당을 했는데요. 늘 푸른 한국당이라고 이거 들어가서 막 요즘에 이제 언론상에 막 인터뷰하는 거 보면 4만여 늘 푸른 한국당 당원이 반대 한 건 없이 합당을 의결했다 뭐 이런 식으로 사실은 자기 혼자 들어간 거지. 그러면 이름 바뀌나요? 푸른 자유당? 푸른 자유한국당 뭐 그렇게 바뀐다 뭐 이런 건 아니고 어쨌건 간에 이 사람은 이제 사실 이명박을 지키기 위한 일종의 혼자만의 충성처럼 보이는 사람이에요. 네. 실제로 이명박이 그렇게 해먹을 때도 이재호가 뭘 드셨다는 이야기는 없는 거 보면 이재호는 챙겨주지도 않았어. 자발적으로 이명박에 충성하는 바로 그런 인물인데. 아니 챙긴 사람이 없는 거 아니에요? MB는? 왕따. 예, 왜냐면 챙긴 사람이 없으니까 지금 뭐 그 사실을 밝힌 사람들이 전부 이명박 최측근이에요, MB에. 그러니까. 김백준 뭐 등등 다. 그 이명박 측근이라고 불렸던 정치적 비중이 높은 인물들 이재호나 이동관 같은 사람들은 쭉정이었다니까요. 그래서 그 누구예요? 그 부속실장이 얘기했잖아요. 특활비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분들 쭉 놔두고 무슨 그러니까. 얘기를 하냐고. 그거는 MB가 제일 잘 알고 그거는 MB하고 자신하고 김백준 셋이 한다고. 그러니까 이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이명박이 그 성명서 발표할 때 나오라고 한 사람들이 쟤들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사람들만 나와서 야 나 깨끗하잖아. 그러니까 인증하려고. 씨. 네, 배경으로. 네, 그러니까요. 네. 어쨌건 이분이 뭐 다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뭐라 그랬냐면 전 대통령도 구속하고 전 대통령도 구속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게 나라냐 이랬어요. 아니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이잖아. 대통령들이란 그렇죠. 올라가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네. 사법적으로 구속되어 있는 사람도 있고 구속될 사람도 있는데 그런 짓을 한 게 바로 자기들한테 해야 될 질문을 우리한테 하는 거냐고. 그럼 죄 있어도 구속하지 말라는 거냐고 물어야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적반하장이라고 하고 방귀 낀 놈이 성낸다 이런 속담이 이미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발전이 없는 거고요. 점차 소멸해 가겠죠. 지방선거라든지. 지방선거도 끝나고 이게 정치적 세라는 건 그런 거 있더라고요. 한 번 소멸해 가면 끝없이 작아지고 한 번 커지면은 민주당처럼 눈독이 걸려가듯이 막 커지는 그 특성이 있잖아요. 기승전결. 네. 지방선거를 통해서 망해가는 건 확인. 그리고 아마 보수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총선 전에 상당히 많이 또 재편이 되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얻는 그 의혹 중에 하나가 안철수의 자유한국당 입당, 뭐 접수 뭐 이런 형태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 글쎄요. 제가 한 토론회에 나갔는데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이렇게 두 분이 앉았어요. 근데 앉으면서 자유한국당 패널이 뭐라는지 아세요? 우리 이렇게 나란히 앉는 거 보니까 우리도 합당할 것 같은가? 그러는 거예요. 알고 있구나. 그 흐름이라는 게 뭐. 네. 자, 어쨌건 암울한 미래. 개인적인 얘기인데 지금 여론조사대로만 하면은 김부겸 장관이 대구시장 현 시장 권영진보다 2배가 넘게 나온다는 거예요. 네, 그건 못 뒤집어요. 네. 2배는. 근데 그 상황에서 만약에 김부겸 장관이 생각을 좀 바꿔서 대구를 만약에 민주당이 접수할 수 있다면 참 그 소멸을 빨리 앞당길 수 있는데 말이에요. 김부겸 장관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개혁 정치에 어떤 굉장히 무거운 짐이 걸려 있는 참 묘한 상황이 있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요. 지방선거를 기호 1번으로 치르냐, 기호 2번으로 치르냐. 이게 대수로울까요? 방송은 오늘 박찬우 의원 이 사람이 지금 또 예, 우승 하나 줄었죠? 의원직, 예, 상실했죠. 1번으로 치르는 건 대구 쪽에서는 유리한가요? 유리하죠. 관성 때문에? 네, 일단은. 1번은 일단 유리해요. 안정감 같은 게 있는 거군요. 네, 그분들이 1번이시네. 보기에. 예. 평생 나는 무조건 누구 당이든 1번만 찍을 거야. 그런 분들이 있어요. 네, 정파와 상관없이 1번 여당을 여당. 밀어야 돼. 이런 분이 있으세요. 와, 놀라운 게 제가 텔레그램에 보면은 문모닝이라는 방이 하나 있어요. 거기는 문재인 대통령 관련한 기사가 좋은 기사든 나쁜 기사든 문재인 그 키워드 보고 계속 올리는 방이 하나 있더라고요. 거기에 들어가 있는데
그런 기사 중에 있어요. 대구에서 그 대구 쪽 지방신문의 칼럼에 보면은 문재인 정부 언제까지 대구 홀대한 건가 이런 걸 막 써요. 그런 적이 언제 있었다고. 근데 왜 김부겸 장관이 대선할 때 그 대구에 가서 연설하는 장면 되게 유명한 장면이잖아요. 그렇죠. 네. 대구 사람 입장에서 정말 언제까지 이럴 거냐고. 그런 것들이 먹히는 것이라 그러면 저는 그 장관 자리는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그분만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아니 그거보다 그 국회의원 지역구가 우리 당이 당선되기 어려운 지역구다. 이게 더 문제인 거예요. 한석 잃더라도 난 대구선에 가져오는 게 더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어차피 그 김부겸 장관뿐만 아니고 이렇게 저렇게 현역 의원들이 빠져나가는 분위기니까. 근데 그건 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일이에요. 제가 우리가 분석을 해봤는데 대략 한 17석 정도가 재보궐선거 이루어진다면 그중에 민주당 쪽 자리는 민주당이 가져올 분위기고요. 네. 근데 김부겸 같은 경우는 좀 예외일 텐데 네. 나머지는 다 거의 대부분 다른 정당의 자리예요. 그중에서 반타작만 해도 오히려 의석이 올라간다는 분석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딱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지방선거를 1번으로 치르냐 2번으로 치르냐 이고. 그 전에 끝날 수도 있다? 예, 국회의장의 국회의장의 경우는 뭐 지방선거 이후에 선출해야죠. 선거가 있는데 뭐.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이야기였고요. 또 분발하십시오. 예. 자, 지금 바른미래당 이야기하겠습니다. 13일 날 바른미래당이 정식 출범했거든요. 네. 근데 너무 조용해요. 관심이 없어. 예. 공동대표에 유승민, 박주선 이렇게 맡았는데. 그리고 원내대표가 김동철을. 네, 그러니까요.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그대로 이제 이어지는 그런 부분이고 토론 끝에 그 노선에 대해서, 그러니까 일종의 이념에 대해서는 당원 당규에 안 넣는 걸로. 이분은 그런 건 되게 좋아해요. 안철수 씨가 원래 그랬잖아요. 민주당. 애매모 뿌옇게. 최근에 제가 방송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이념이 중요하구나. 이념이라고 하니까 막 이념 싸움 이런 게 아니고 가치관 노선인데 이게 정말로 일반적인 국민을 위해 정치를 할 거냐, 가진 자를 위해 정치할 거냐가 저는 가장 중요한 이념이고 노선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걸 안 넣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민주당 당원에도 진보라는 말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데 당원의 진보라는 말을 넣고 안 넣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때 광주 민주항쟁 당원에 넣는 문제로 안철수 대표가 그때 반대해가지고 물이 빚었잖아요. 광주 민주항쟁 정신을 계승한다. 그러면 그게 보수겠습니까? 아 정말. 이게 이제 지금 굉장히 급하고 자신을 안 돌아본다는 뜻인데요. 사실 정체성이 없으면 그건 정당이 아니죠. 정당은 이념적 성향이 같은 사람들이 정권을 뺏기 위하여 만드는 게 정당이에요. 그런데 이념적 정체성이 없으면 그건 이제 이념적 정체성이 없으니까 정당이라고 보기 힘들어서 저는 이제 제가 평가하기를 정거장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요. 네. 사실은 정치는 이념 그러니까 뭐 사회주의, 자본주의 이런 건 이념이 아니고 네. 누구를 위해서 정치를 할 거냐에 대한 그쵸. 정확한 명시가 있어야 되는 그쵸. 거죠. 자유한국당은요. 자기들이 흑수저당을 지향하겠다 하잖아요. 그렇게 사기를 쳐요 또. 아유 그래놓고 에이씨. 뭐 소방관 증원도 반대하고 안전공무원 다 반대하고 그거에 또 속으시면 이제 좀 그만 속으세요 어머니. 그러니까 홍준표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을 듣고 센 말이 안 나왔네 하고 지금 팟캐스트를 끌 시점에서 다시 등장하니까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런데 안철수는 애초에 이제 중도파, 중재파들로부터도 당대표 내려놓고 바른정당과 협상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중재를 다 거절하고 계속 일관되게 합당이 되면 나는 당대표 내려놓겠다 해서 지금 내려간 상황이에요. 네. 안철수는 이제 대표라고 부르면 안 돼요. 네. 지금 이 순간에는 전 대표예요. 네. 근데 그러면 안철수는 앞으로 뭐 할 거냐. 서울시장?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안철수라고 하는 캐릭터가 제가 몇 달 전에 예상했던 부분인데 서울시장 쪽으로 분위기를 언론들은 띄우지만 네. 안철수는 뭐라고 일관되게 답을 해왔냐면요. 당이 맡기는 소임은 다 할 거다 이렇게 정말 정치인스러운 오딩이잖아요. 자기가 당대표일 때. 그럼 국회 입성하려고 할까요? 가능성이 높은 쪽을 선택할 텐데 아마 이건 여론조사의 추이나 흐름을 굉장히 중요시 볼 거라고 보는데 사실 서울시장은 가능성이 없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일단 한 군데밖에 없다라고 봐요. 자기 당 사람인 최명길 의원이 우선 이런 송파 정도는 보수 쪽 개념으로서는 분위기는 뭐 서울시장 나가네 만에 엄청 띄우겠지만 결국에 가능성 없는 것보다 안철수 입장에서 지금 가장 갖고 싶은 무기는 저는 원내라고 보거든요. 본인 스스로가. 네, 네. 원내인 것과 원외인 것은 하늘과 땅 차이고요. 국회 주변에는 국회는 국회의원인 것과 아닌 것으로 나누어진다.
그러니까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안철수가 송파울도 안 나갈 수 있는데 이런 사전 정지 작업에서 서울시장 나갈 것처럼 자기의 규모를 키워놓으면 일개 거기는 지역구잖아요. 그런 면에서 뭔가 다른 이유를 들어서 유턴할 가능성도 있다. 네, 근데 그 그것도 가능성- 여론조사가 너무 안 나오면 본인 스스로는 철수한다. 철수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일단은 6월 지방선거에서 주요 포스트 서울시나 경기도는 바른미래당하고 자유한국당이 선거연대를 할 것으로 보이죠. 그리고 송파도 선거연대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선거연대를 통해서 그러니까 6월 지방선거가 양당이 다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선거연대를 통해서 최대한 해보고 6월 지방선거 이후에 헤쳐모여야 한다. 이런 흐름으로 보입니다. 목표가. 그러니까 그렇게 잡았을 때 안철수가 서울시장 출마하고 송파 출마하고 안 하고는 사실 큰 틀에서 보면 별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요.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짧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 청와대 게시판에 청원 올라가 있는 거 아시죠? 국회의원 급여를 최저시급으로 하자. 저는 뭐 100% 동의해요. 그런 거. 100% 동의요? 예, 왜냐하면 저는 잠깐만요. 섣불리 대답하시면 안 되는 게 예.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국회의원 중에. 민주당이나 뭐 진보정당 쪽에. 그러니까 그 7,530원으로 시급을 정해라. 이 말에 진위를 알아들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들어라 야당들아 이렇게 트윗을 올렸습니다. 그 전제는 일 안 하기 때문이에요. 흔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렇게 바뀔 가능성은 일도 없지만 네. 국민들이 오죽하면은 그렇게 청원을 나오겠어요. 올리겠어요. 정말 국민들 뼈 빠지게 고생해서 먹고 삽니다. 그러니까 국회가 그러면 안 돼요. 민주당이 포함되니까. 근데 민주당은 나름 열심히 잘하기 때문에 들어라 야당들아 이렇게 해야죠. 이런 마인드는 어떠세요? 근데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너무 빠른 여당화, 전투력 좀 많이 떨어졌다 이런 이야기 비판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제가 국회의원이 아니라 그거 답할 의무가 없습니다. 아, 비급한 변명입니다. 아니 저는 솔로몬의 지혜입니다. 예. 신기한 게 개개인으로 놓고 보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다 훌륭하세요. 근데 집단화되면 마치 우리 같은 남자들이 이주영 실장님이 너무 잘하는 이야기일 텐데 예비 군복을 입으면 뭔가 달라지는 거랑 좀 비슷한 게 있어요. 300분의 1, n분의 1이 주는 안온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청취자분들이나 여당 또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분들 입장에선 좀 더 이렇게 가열차게 싸워주면 좋겠는데 언론상에 드러나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느낌을 분명히 갖고 있는 건 맞거든요. 그래서 뭐 최민희를 제외한 모든 국회의원들, 그러니까 국회의원도 아니신데 모든 국회의원들 너무 좀 잘 싸워주는 게 아니냐. 최민희는 뭐 정편 케이블 채널 나가서 너무 잘 싸운다 뭐 이렇게 칭찬이 쏟아져가지고 드린 말씀이었어요. 군계 일학? 저 적폐의 표적이에요. 저요 민영삼도 민영사상 고발했고요. 그 다음에 고영주도 저 고발했고요 검찰에. 그리고 뭐 이미 뭐 알고 있는 건도 있고 그래서 정말 고단한 적폐의 표적입니다. 이러시면서 이제 비중을 늘려가시면서 최민희가 지금 사선인가 현역인가 이런 날이 분명히 온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존재감 없는 분들보다 저도 깜짝 놀란 게 최근에 그 여당 국회의원 중에 핵발전소 문제를 탈원전 부분을 원상 복구해라 이렇게 하신 분들이 문제는 그 내용은 충격적인 걸 떠나서 저런 분도 있었구나라고 또 처음 듣는 국회의원이 나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중에 존재감 있는 사람은 사실은 손가락으로 꼽을 수밖에 없는 정도. 그래서 네. 대표, 원내대표, 원내수석, 부대표, 최고위원 그리고 대변인 하려고 하는 거죠. 정치적으로 성장하는 한 그 발판이 되니까. 알겠습니다. 고생하셨고 오늘은 아쉽게도 최민희 의원 목소리로만 하루를 지배하는 그런 날은 안 될 것 같고요. 자 명절 잘 보내시고 명절 후에 맞다. 네, 고맙습니다.